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하나시티즌과 한화이글스는 그야말로 올해 돌풍의 주인공이었습니다. 각각 축구와 야구에서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두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시각각에선 벌써 2026년을 향하고 있는 팬의 기대를 담아 내년 시즌 우승 전략을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전 하나시티즌 2026 시즌을 전망해볼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중돌보 심효준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스포츠 소식을 취재하고 있는 중도일보 심효준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 서포터즈 모임 대전 러버스 최혜문 회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 하나시티즌 서포터즈 대전 러버스 회장 최혜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저와 선수단이 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단 후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역대 최고의 성적인데요. 먼저 대전 하나시티즌 올해 시즌 한번 돌아볼까요? 심효준 기자. 네, 대전 하나시티즌은 올 시즌 38경기를 치르는 동안 18승 11무 9패의 성적으로 승점 65점을 획득하면서 이 창단 후 첫 프로축구 K리그1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2022년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올라온 승격을 확정지은 이후 두 시즌을 연속 8위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 기대보다 아쉬움을 남긴 과거가 있기에 더욱 값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올 한해 대전의 핵심 골잡이로 자리 잡은 주민규 선수의 활약이 크게 빛났습니다. 이 주민규 선수는 이번 시즌에만 총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이 대전의 준우승을 최전방에서 이끌었습니다. 이 기록한 골만 14골로 K리그1 전체 득점 순위 4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 시즌 K리그1 베스트 11에 당당히 오른 수비수 이명재, 김문환 선수의 그렇죠.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대전의 최후방 날개를 책임진 두 선수는 이 시즌 내내 수비와 공격을 넘나들면서 이 경기장을 휘저었고 결국 대전이 다량의 승점을 챙길 수 있도록 크게 기여했습니다. 방금 우리 심 기자께서 주민규 선수, 또 이명재, 김문환 선수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보실 때는 올해 이렇게 성적이 좋았던 원동력 어떤 걸로 뽑으세요? 올해는 아무래도 감독님이 추구하는 이제 전방 압박. 그래서 선수들이 앞에서 빨리 이제 커트해내고 바로 공격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아무래도 공격력이 살아난 게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58골을 넣었거든요. 네. 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골을 넣은 건데 그러니까 공격력이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여름에 영입되는 선수들과 함께 여름에 영입되는 이제 이명재라든지 이제 수비 선수들 특히 그 부분들이 좀 잘 돼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잘 맞아서 그렇게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종 성적은 준우승이었지만 사실 1라운드까지만 해도 1위를 달렸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전북 현대에 따라잡히면서 결국 전북 현대가 조기 우승을 했던 건데 그래도 이렇게 뭐 그 전 시즌 계속 아까 말씀드린 8위를 하다가 준우승을 했다. 이건 굉장히 큰 성과고 굉장히 놀라운 활약인데 심 기자가 판단하실 때는 앞서 말씀해 주신 선수 이외에도 어떤 점이 좀 주요했다고 보세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전의 원래 팀 정체성이 공격 축구죠. 근데 항상 이제 수비력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점으로 지목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시즌은 공격 축구의 부활과 수비의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순위도 이제 고공행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표를 보니까 이제 총 2023 시즌에는 1.47골로 평균 득점 2위를 기록했었는데 네. 이 실점은 1.53골로 이제 전체 12개 구단 중 11위를 기록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점이 더 많았네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은 1.53골로 K리그1 전체 12개 구단 중 3위로 높은 수준을 보여줬고 이와 반대로 실점은 1.21골로 전체 구단 중 5위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공격과 수비의 조화가 맞아떨어지면서 이 대전의 순위도 과거보다 수직 상승할 수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골은 더 많이 넣고 실점은 더 적게 하니까 당연히 성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팀을 좀 만든 건 그래도 황선홍 감독의 역할이 좀 있지 않을까. 황선홍 감독의 전술적 역량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싶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아무래도 처음에 이제 작년에 오셨을 때는 좀 이제 불안한 감독이 있었고.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좋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그 전에 이제 실패도 했었고. 그렇죠. 네네,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황선홍님의 감독님의 이제 예전의 철학하고 올해 이제 대전에 들어오면서의 철학이 조금씩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또 공부를 좀 하시는 이제 감독님으로 좀 조금씩 변해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전술을 실험적으로 전술도 많이 준비하시고, 그러면 선수 기용도 마찬가지로 좀 되게 실험적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도전 정신, 쉽게 말하면 그 도전 정신 때문에 저희가 좀 좋아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이 좀 철학적으로 도전을 좀 장려하는 쪽으로 좀 바뀌었다. 네네. 그 부분이 주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군요. 심 기자께서는 황선홍 감독 네. 평가 어떻게? 말씀해주신 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도전 정신이 전술 변화에서 좀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시즌 초반에는 3백 전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이후에는 4-3-3 전술을 활용하고 시즌 후반에는 4-2-2 포메이션을 활용하면서 팀이 변화를 마주한 순간마다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했었다는 점이 이 시즌 성적을 달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름 이적 시장 전후 시점으로 해서 이제 대량 선수들이 빠지고 이 크게 들어오면서 이 위기의 순간을 맞기도 했는데 이 황선홍 감독이 그때 이 과감한 전술 변화와 용병수를 보여주면서 결국엔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뽑아내는데 성공하면서 시즌 2위라는 성적까지 올라설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도전 의식 또 그 상황에 맞는 어떤 유연성을 발휘했다. 그래서 좋은 성적을 이끌었다는 이게 평가. 리그를 보면은 이제 고집을 부리다가 팀이 이제 하락세로 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특히 대전도 뭐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런데 이번 황선호 감독의 리더십이 그 순간에 좀 빛나지 않았나. 유연하게 대처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집을 부리지 않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했다라는 평가십니다. 지금 겨울 이적 시장도 있고 선수들이 지금 뭐 영입되는 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팬들 사이에서 이제 내년에 주전 라인업이 어떻게 되느냐를 두고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영훈 회장님께서 나름 내년 시즌 라인업을 좀 이렇게 미리 준비해 오셨는데 화면을 보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네. 일단 골키퍼는 네 역시 이창근 선수고요. 그다음에 양쪽 이제 백은 김문환 그다음에 이명재 이렇게 무조건 넣어야 될 것 같고. 국가대표죠, 뭐. 네네네. 네. 그리고 중앙에는 김민덕, 안톤.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은 제가 나중에 또 네. 설명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더 가운데로 와서는 이순민하고 김봉수 둘이 올 시즌 콤비가 엄청 좋았거든요. 그래서 넣고 그다음에 빅토르하고 밥신이 이제 부상에서 복귀하면 작년에 보여줬던 퍼포먼스만 내준다고 하면은 저희는 이제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위에 최전방은 이제 이번에 새로 영입되는 디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터져준 서진수 좀 발 빠른 선수. 디오고는 키가 크고 헤딩하고 여기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발도 좋긴 한데 그래서 디오고가 좀 더 앞에 있고 서진수가 약간 내려와서 네, 좀 발빠르게 이동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저렇게 전술을 짰습니다. 이 라인업은 이제 최혜문 회장님 개인적인 또 의견이다라는 네, 사실 네, 네. 전제하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심 기자님의 평가 어떻습니까? 또 라인업을 네. 보여주시면 예. 예. 일단 내년 시즌을 굉장히 선수들이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한 그런 라인업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장 먼저 팬분들이 얘기했을 때 주민규는 왜 빠졌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마음이 좀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디오고 선수와 서진수 선수가 저기 예상 베스트 11에 뽑힐 정도로 잘해줘야 이 내년도 대전 하나시티즌이 리그에서도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충분히 활약을 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명재 선수나 김문환 선수는 아무도 이제 반박을 하지 않을 것 같고 특히 또 밥신 선수가 이번 시즌 부상으로 인해서 공백이 좀 있었는데 이 단기간 보여준 퍼포먼스는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즌에서 활약을 해주면 이 대전 하나시티즌이 올해보다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가 빠진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추가로 저는 마사 선수도 이제 빼셨던 부분이 네네네네. 좀 인상적인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팬이다 보니까 기대 그리고 이 선수들이 좀 새롭게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규 선수가 아예 이제 멤버에서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제 후반전에 뛸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 그래야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퍼포먼스가 그래서 이제 일단 주민규 선수를 뺐고 그다음에 지금 좀 약간 부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됐고 또 마사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날씨가 좀 추우면 가을 마사죠? 네, 날씨가 조금 추우면 잘 안 좋아서 초반에는 마사가 갖고 있는 그 퍼포먼스를 못 낼 것 같아서 그래서 마사를 일단은 뺀 거고 저는 솔직히 베스트 멤버 중에 더 추가하고 싶은 선수들이 많아요. 왜냐면 저희가 지금 영입을 새로 하고 있는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의 짜야 되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저 멤버를 넣고 그러니까 기대와 그다음에 이제 발전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선수들이 잘해야 저희가 아시아든 챔피언스 리그든 아니면은 리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감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지금 영입을 해야 되는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이제 그럴 시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김기태 선수. 일단 현재 대전하고 연결되고 있는 선수는 크게 이제 울산 현대의 공격수 루빅손과 원원상 등이 있습니다. 이 대표 골잡이 주민규 선수에게 적절한 휴식을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공격 옵션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겨울 이적 시장을 앞둔 대전에게 중요한 거는 다수의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 이 내부 조직력을 더 다질 수 있는 방향으로 팀을 이끄는 게 더 중요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올 여름 이적 시장까지 거의 선수단 전체를 바꾸는 영입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항상 조직력 문제가 대전에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결과가 좋았지만 이 선수단 내부 분위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단 대내외 관계자분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파격적인 영입이 다소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조직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거기에 방점을 두면 생각보다 영입이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었어요. 회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공격 지금 예상 나오고 있는 선수들 그 선수들을 다 특징을 보면은 예. 이제 뭐 엄원상이라든지 루빅슨이라든지 다 공격적이거든요. 또 뭐 안양의 마테우스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전부 다 공격수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지금 공격수도 중요하지만 센터백이 더 필요한 시기거든요. 왜냐면 하창래 선수가 아마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임대 복귀를 할 것 같거든요. 일본으로 다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사를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 이 빠른 하창래 선수가 이제 피지컬도 좋고 아주 좀 공격적인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좀 발 빠른 센터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센터백 쪽, 수비 쪽에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안톤하고 김민덕 선수만 갖고서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비, 센터백, 공격은 어차피 지금 많이 보강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것보다 센터백 쪽을 조금 더 하면은 왜냐면 저희가 솔직히 실점이 조금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라서 아무래도 수비 조직력을 위해서는 저는 센터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이 빠른 센터백, 수비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씀이셨는데요. 특히 선수들 영입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내년에는 정규리그도 치러야 되지만 아시아 챔피언스 ACL을 또 동시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층이 좀 굉장히 좀 넓어져야 하고 두꺼워져야 할 텐데 시티즌 내년에 ACL 어디까지 갈까 또 이것도 또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 시점에서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그렇긴 하죠. 예, 있습니다. 예. 사실 올해 보여준 모습도 처음 보여준 모습이라고 평가해도 되기 때문에 이제 오랜 기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해서 이제 성과를 내는 것보다는 당장의 리그 경기에 우선적으로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일단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선적으로 삼아야 이 팬들도 더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순위를 예측하기보다는 조금 더 경험을 쌓는다는 마인드로 이번에 좀 운용을 하면 어떨까 바라봅니다. 저도. 일단은 리그가 먼저다. 네, 리그에 맞습니다. 중점을 두고 ACL은 좀 더 좀 경험을 쌓는다는 생각으로 좀 가볍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저도. 역시 리그. 네네.
만약에 예상을 하자고 하면 ACL은 저는 한 조별 예선 정도만 통과해도 굉장히 큰 성과다. 성공이다. 네, 조별 예선만 해도 성과가 굉장히 큰데 그리고 또 처음 오랜만에 나가는 거 처음은 아니지만 요 이제 완전히 개편된 다음에는 거의 이제 처음이니까 아무래도 힘들 거예요. 힘들 거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조별 예선까지만 해도 성공이고 그것보다는 저도 아직은 리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위. 그러면 우승이겠죠. 그리고 여기에 별을 다는 저희 서포터들은 별을 다는 게 꿈이라서 리그 타이틀을 갖는 게 꿈이라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바로 질문 더 드릴게요. 내년 시즌에 우승을 어쨌든 준우승했으니까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아까 말씀했던 우승밖에 없잖아요. 별을 달기 위해서 대전 시티즌이 좀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변화요. 예. 지금 현재로 유지해 여기 이제 선수 전력을 좀 더 추가하고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퍼포먼스로 보면요. 황선홍 감독님의 전술 그다음에 선수들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가능한데 저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가 58골을 넣고 46골을 먹었어요. 그리고 전북은 64골을 넣고 32골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승은 수비, 골을 덜 먹느냐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이야 어차피 하는 거고, 근데 수비는 막 한 번만 뚫리면 바로 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비 전력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수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 저는 이 별을 다는 건 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북과 경기차가 사실 이제 1라운드에 앞서갔지만 대전에 앞서갔지만 좀 결과적으로 좀 많이 났잖아요. 네, 맞아요. 2라운드 때 그래서 저희가 떨어진 거거든요. 골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골을 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못 딱 거기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가지고선 이제 지금 결국은 준우승까지 한 거니까 그걸 수비 때문이라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비라고 생각해요. 조직력보다는 일단 수비의 좀 불안함 그런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조금만 수정을 하면 잘 만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겨울 동안 해야 될 숙제를 좀 주셨어요. 예, 심 기자께서는. 이 제가 취재를 현장에서 하면서 느낀 점을 말해보자면 저는 이제 변화는 조금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실험은 이제 그만. 왜냐하면은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고 하다 보면은 이 여름 한 6월, 7월경 한 길게는 8월경까지 이 경기마다 적게는 한두 명에서 많게는 6, 7명까지 한 번에 로스터가 바뀌기도 했거든요. 이게 그 당시 다녀보면서 구단 대내외 관계자분들 뭐 여러 축구의 종사자들 말씀을 나눠보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그게 적응하는데 진짜 힘들다. 오히려 좀 선수들 이게 과감한 투자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지금 당장 조직력 뭐 표현을 조직력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수비 같은 경우도 좀 조직력이 맞아야 저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잘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올해 잘했으니까 요거를 좀 지키면서 안정 속의 변화를 좀 추구해서 경기장을 운용하면은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에서 그게 크게 변하지 않으면 아까 똑같은 말씀 네. 드렸던 것처럼 전북과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승하고의 전력은 좀 차이가 났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좀 도약을 위한 뭔가 더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처음에 밀려난 시기가 이제 여름 이적 시즌 시기 아까 말했던 시즌 초반에 선두 자리를 하다가 예. 이제 선수들이 군입대 부상으로 빠지고 그러니까요. 예. 그때 한 8명의 선수가 한 번에 이 로스터에 들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기존에 쓰던 3백 전술을 못 쓰게 되면서 이제 4-3-3 전술을 잠시 활용하다가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황선홍 감독이 4-2-2 포메이션으로 바꿨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이제 시즌 말미에 보면은 대전 하나 시티즌의 경기력이 상당히 크게 올라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이제 회장님이 말씀해주신 이제 발빠른 수비수들 이런 쪽이 좀 중점적으로 보강이 되면은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관적인 어떤 조직력 그리고 어떤 탄탄한 수비가 받침이 되면 준우승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우승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두 분의 전망이었습니다. 오늘 토론이 이제 마무리할 좀 시간이 돼가지고 마무리 한 말씀씩 듣고 끝내도록 할 텐데요. 좀 팬을 대표해서 오늘 좀 나오신 거잖아요. 선수단도 좋고 감독도 좋고 마지막으로 좀 내년 시즌을 준비하시는 선수단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이제 감독님이나 선수들한테 또 구단이나 근데 항상 하는 말은 저희는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열심히 응원하고 뒤에서 서포트 하겠다. 대신 우리를 믿고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전진해라.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항상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는 솔직히 더 말할 생각이 안 나요. 왜 그게 답이거든요. 그거밖에 없거든요. 저희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응원할 테니까 구단은 선수는 뭐 코칭 스태프는 그냥 저희를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네, 이거기 때문에 항상 저희는 응원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솔직히 못할 때는 또 욕도 하고 그러니까 막 심하게 욕하는 거 아니지만 이제 잘하라고 이제 채찍질도 하고 그런 위치이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도 저희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팬, 구단, 선수단 모두 하나가 돼서 저희 내년에 꼭 한번 별을 달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이 가슴에 별 하나 달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뿐만 아니라 팬들 뭐 저희도 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 기자. 네, 저도 응원을 한마디 해보자면 이제 이 최근 몇 년간 이제 프로스포츠를 취재하면서 가장 역동적이었던 한 해가 올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도 함께 그렇죠. 같이 잘했다 예, 보니까 이제 그 응원하는 팬들도 더 많이 모일 수 있었고 이 타 지역에서도 이 대전이라는 지역에 더 관심 갖는 게 저는 보여졌거든요. 특히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경기장 주변의 골목 상권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역 경제까지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이제 프로스포츠이기 때문에 이 그동안 이제 대전 하나 시티즌도 이 대전 홈팬들에게 이 변함없는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이제 받았던 그 사랑을 이 우승으로 보답하길 저도 응원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즉흥 질문 어떻게 보면 즉흥 질문 사전 준비된 게 아니니까요. 즉흥 질문일 수 있는데 야구 그 월드컵 경기장을 가 보면 항상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최종 마지막 경기에도 저 갔었는데 이 주차를 못 해가지고 여러 번 돌고 뭐 주변 지역을 막 불법 주차하고 그런 분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내년에 좀 개선될 여지는 없는 겁니까? 네, 그게 솔직히 지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차단기 설치하기 전에는 그때 막 방치된 차들이 엄청 많아서 아예 대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씩 되는데 솔직히 경기장 부지에 비해 주차장이 다른 구장들도 그렇고 뭐 전북을 가든 어디를 가든 솔직히 경기장 부지에 비해 주차장이 솔직히 적은 건 사실이에요.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에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뭐 주차 타워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옆에 남는 공간, 잉여 공간을 좀 이용해서 뭐 그거는 이제 제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서 좀 주차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는 아니면은 시민들이 더 편할 수 있게 뭐 버스 노선을 조금 더 보강을 해준다든지 그러니까요. 그런 방법을 조금 저는 요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심 기자께서는 이 주차장 문제는 이제 워낙에 말들이 많은데 뭐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축구나 야구 이제 경기를 보면은 미성년자 친구들이 그렇죠. 친구들끼리 많이 와요. 그렇죠. 근데 주차장이 더 늘어나고 하면은 지금도 이제 차가 워낙에 많아서 그 친구들이 좀 안전하게 다니는 데는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특히 지금 축구 월드컵 경기장 주변 같은 경우는 경기 날이면 이제 유성 쪽이 그냥 그러니까요. 일대가 다 마비가 되니까 네. 이제 사실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어른들의 고민이잖아요. 네, 이 차를 자가를 좀 이제 가정마다 이제 차가 2대씩 3대씩 있는 시대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은 어른으로서 불편한데 맞아요. 현장에서 취재하고 오면 어린 친구들은 다 지하철 타고 오기 때문에 버스나 지하철 타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중교통적인 측면을 이제 트램도 들어서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역에서 경기장까지 데려갈 수 있을까? 지금 사실 거리가 꽤 되잖아요. 걸어서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시청 차원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첫 번째 토론은 이제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이어서 한화이글스의 내년 시즌에 대한 내년 시즌에 대한 두 번째 토론 이어갈 텐데 오늘 심효준 기자, 최혜문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화이글스의 내년 시즌에 대한 분석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전 MBC 강태섭 스포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 MBC 여정권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정권입니다. 네, 한화이글스가 스토브리그에서 지금 강백호 FA 시장에서 연 100억 원, 한화구단 최초인데요. 100억 원을 쓴 건 최초인데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백호를 하면서 내년 진짜 우승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우선 강태섭 캐스터께서 스토브리그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한화이글스가 올해 준우승의 아쉬움이 컸던 모양입니다. 내년 시즌을 대비해서 지금 스토브리그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뭐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FA 강백호 선수, FA 최대원인데 와 총액 100억 100억 원. 대단하죠. 100억 원. 어떻게 보면 내년 시즌에 대해서 우승 의지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강백호 같은 경우는 뭐 올 시즌, 지난 시즌 약간 본인의 그 이름값에는 못 미쳤다 평가는 있지만 그래도 이 선수는 통산 타율, 8시즌 타율이 3할 3리에 136홈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약간 부진했다 해도 144경기를 다 뛰었어요. 여기서 26홈런과 95타점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는 건강하게 풀로만 시즌을 뛴다 이러면 중심 타선에서 확실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전력 보강 카드가 됐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아시아 쿼터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지 않습니까? 한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일본 라쿠텐 골든 이글스에서 대만 국적의 왕앤청 선수를 사실은 뭐 20만 달러가 한도인데 이 선수 10만 달러에 영입한다고 했을 때 놀랐거든요. 어떻게 저 가격에. 그런데 이적료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실은 꽉 채웠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선수는 오히려 라쿠텐 구단 측 그쪽 팬들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이 선수 불과 25살의 선수입니다. 150 중반에 강속구를 던지고 2군이긴 해도 그래도 일본 프로야구 무대 풀로 선발로 뛰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화는 굉장히 젊고 유망한 그런 자원을 하나 또 확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를 2시즌 만에 다시 복귀를 시켰고 그랬죠. 자 외국인 투수 한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메이저리그 경험이 있는 윌켈 에르난데스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영입이 이렇게 있다고 해도 뭐 반대로 아쉬운 손실도 분명히 있는데 자 올해 가장 큰 활약을 해줬던 사실 전력의 한 반이라고 평가해도 뭐 무리가 없죠.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 이 두 외국인 원투펀치가 그렇죠. 메이저리그 구단으로 떠났습니다. 사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구단하고는 사실 영입 경쟁을 할 수가 없죠.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손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또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안치홍과 이태양, 배동현, 이상혁 선수가 그리고 또 강백호 선수에 대한 FA 보상 선수로 한승혁 선수가 나갔는데 그런데 이거 아마 여정건 의원도 많이 생각을 해주실 테지만 한화가 최근 몇 년 동안에 뎁스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실은 누가 나갔어도 아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손실에 대해서는 글쎄요. 뭐 그냥 2차 드래프트를 통해서 11억 원의 양도금 이렇게 확보를 했고 또 셀러리 캡의 여유를 확보했다.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손실은 좀 아쉬움을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강 캐스터님께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네. 스토브리그 선수 영입된 선수 또 나간 선수에 대해서 좀 해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은 강백호 선수가 4년 100억 상당히 상징적인 가격이긴 합니다만 옵션이 20억 원이에요. 그 얘기는 강백호 선수도 그렇고 하나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는 만들었다. 잘해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이 옵션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4년 최대 80억 플러스 20억인데 20억을 가져간다라고 하면 강백호 윈, 하나도 하나도 윈이죠. 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막 100억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높은 가격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좀 말씀해 주셨지만 강백호가 가진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화이글스가 어쨌든 공격력이 좀 약한 2025 시즌이었기 때문에 그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는 강백호의 영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리고 강백호가 메이저리그 진출을 일단은 선언하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시장 가격을 보고 국내 구단과 접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한화가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출국 하루 전날 붙잡았단 말이죠. 근데 붙잡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격을 제시를 했었어야 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크게 큰 출혈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강백호 선수가 와서 지금 강대석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건강한 몸으로 컨디션으로 재활약을 해준다라고 하면 노시환 선수와 더불어서 상당히 파괴력 있는 중심 타선을 이룰 가능성이 저는 크다. 그리고 새로운 팀에서 또 강백호 선수가 사실 좀 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포지션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외야, 일루, 포수까지도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컨디션을 이렇게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제어를 해준다라고 하면 강백호 선수는 저는 분명히 그 좋은 공격력 하나이글스에서 좀 다시 부활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강백호와 페라자 선수가 이제 새롭게 영입이 되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중심 타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 한화 이글스의 중심 타선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사전에 좀 부탁을 드렸죠. 해설위원님께서 내년 시즌 좀 타순을 좀 한번 짚어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짚어주셨어요. 한번 영상 같이 보면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번 오재원 이제 신인 선수죠. 네. 상당히 좀 파격적으로 좀 선택을 했는데 이거는 좀 많은 팬들의 팬심을 좀 담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로 3번에 배치됐던 문현빈 선수를 좀 2번으로 전진 배치를 하면서 충분히 중심 타선 앞에 밥상을 차려줄 수 있는 문현빈이 좌익수에 2번으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익수에 페라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노시환 5번에 강백호 그리고 이제 지명타자. 6번에 최은성 7번 하주석 8번 최재훈 9번 심우준 하이 타선은 뭐 큰 변화가 없는데 네. 일단은 페라자 노시환 강백호 최은성으로 이어지는 이 클린업 트리오 중심 타선은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4번 노시환은 좀 고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페라자와 강백호, 최은성은 수비 포지션에 따라서 최은성이 지명타자로 가면 또 강백호가 일루로 갈 수도 있고 페라자가 지명타자로 가면 강백호가 또 우익수로 나갈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조합이 아마 스프링 캠프에서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팬들이 지금 중견수 자리를 상당히 이제 고민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뭐 김경문 감독도 가장 아픈 자리가 이 중견수 자리인데 지금 하나 자원에서 중견수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뭐 이원석이라든가 이진영, 뭐 퓨처스의 이제 유로결 이런 선수들이 이제 주로 이제 센터를 받던 선수들인데 공수에서 어느 한쪽이 조금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오재원 선수가 조금 빨리 성장을 해서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서 조금 뭔가 보여준다라고 하면 파격적으로 저는 김경문 감독이 라인업에 좀 포함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1번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문현빈을 1번에 전진 배치하고 오재원을 테이블 세트로 좀 트레이닝을 시키든가 아니면 하위 타선으로 빼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공격력적인 측면에서는 2025 시즌보다는 두 단계는 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타선이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 심우준 선수가 올 시즌에 상당히 부진했지 않습니까? 살아나야죠. 근데 살아나야 되고 평균 정도만 해준다라고 하면 하위 타선에서 상위 타선으로 연결되는 그 연결고리 역할도 상당히 잘 해줄 거라고 봅니다. 네. 저 타수는 일단 상대팀 감독이 한화를 상대로 타겟 선발을 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힘든 타순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그재그예요, 일단. 지그재그이기 때문에 왼손, 상대의 오른손.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잘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지금 여정건 의원도 1번 타자에 대한 그러니까요. 고민 계속 이야기했는데 한화는 1번 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뭐 스토브리그 진행 중이지만 계속해서 뭐 접촉을 할 겁니다. 트레이드든 뭐든 접촉을 할 거고 만약에 시즌 전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부 자원을 활용해서 간다고 해도 내년 시즌 진행하면서도 꾸준히 중견수 자원 확보를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중견수는 아니지만 손아섭 선수가 1번으로 시즌 막판에 네. 했었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고민이 저는 많이 사실 저렇게 라인업을 만들면서도 1번에 사실
더 공격력 강화를 위해서는 오재원은 아직은 신인이니까 신인이니까. 아직 뭐 네. 뚜껑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뭐 잘해주면 좋겠지만 이진영 선수가 조금 센터를 볼 수 있으면 1번부터 아주 파괴력이 좋은 타선을 만들 수 있을 1번 중견수 이진영. 예. 원래 장타력이 이진영 선수가 전문 외야수 출신이고 약간 뭐 올해 수비에서 조금은 뭐 기복은 있었습니다만 꾸준히 저는 기용을 하면 이진영은 제 몫을 충분히 하고도 남을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만약에 손아섭 선수가 잔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좀 판타지 리그에서 나올 수 있는 타선을 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손아섭 선수가 1번에 배치가 되고 네. 문현빈 선수가 중견수로 이동을 하고 원래 중견수를 봤던 선수니까 그리고 페라자가 좌익수, 강백호가 우익수 이렇게 봐버리면 정말 1번부터 9번까지 숨 쉴 틈 없는 쉴 틈이 없는. 타선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사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화의 양상문 투수 코치는 고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죠. 외야 수비에 대한 부담이 투수들은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게다가 손아섭 선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포지션을 쉽게 바꾸지는 못해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손아섭 선수는 수비에 나설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강백호라든가 페라자와의 겹치는 부분을 그러니까. 일단 김경문 감독이 해결을 해줘야 될 쓰임이 겁니다. 굉장히 제한적일 것 그렇습니다. 같긴 해요. 예, 수비를 못한다는 좀 핸디캡이 네. 있기 때문에 그 타격에도 불구하고 그런 핸디캡이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양상문 코치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내년에 이제 폰세도 없고 와이스도 없고 그래서 투수에 대한 사실 고민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또 우리 강태섭 캐스터께 내년 시즌 한화이글스의 선발 투수 포함한 투수 운용에 관한 한번 예상을 여쭤봤었는데 그것도 한번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죠. 자, 선발진을 이렇게 지금 외국인 선수가 1, 2선발을 오늘 녹화하는 시점에서 아직 한화는 외국인 선수 한 자리를 못 채웠습니다. 일단 윌켈 에르난데스라는 베네수엘라 국적의 이 투수 한 명만 지금 영입이 된 상태인데요. 컨디션 여부 그리고 스프링 캠프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순서는 정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3, 4, 5선발이 이렇게 류현진과 문동주, 왕앤청 이렇게 정해졌는데 이 라인업도요. 이 선발 투수의 지금 로테이션도 강점이 좌우좌우가 됩니다. 굉장히 강점이 있고 문제는 여기서 이제 류현진의 3선발 자리인데요. 사실 문동주도 조금 걱정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들은 관리가 필요한 투수들이거든요. 특히 류현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생길 수 있어요. 올 시즌도 그걸 극복하고 일단 10승은 못 채웠지만 100이닝 이상을 던져준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거든요. 네. 내년도 사실은 류현진은 얼마만큼 많은 이닝을 소화해 주느냐가 사실은 한화 이 선발진에 있어서 가장 큰 관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류현진이 체력적인 문제 때문에 선발진에서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대체 선발 자원들 그러니까 스윙맨의 스윙맨, 역할이 네.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엄상백, 황준서를 뽑으셨어요. 네. 엄상백은 선발 투수에 들어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일단은 선발 자원으로는 빼지는 않을 것 같고요. 불펜으로는 쓸 겁니다. 이 선수는 아무리 부진했다 하더라도 워낙에 들어간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떨어졌는데 더 내려갈 곳이 있을까? 내년엔 반등하겠지. 이런 기대가 개인적으로도 있어서 좀 엄상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신임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점이 있고요. 황준서 같은 경우는 올 시즌도 그랬지만 항상 이제 선발과 불펜 여러 가지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쓰임새가 있었죠. 좀 더 성장을 해주길 좀 기원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이 대체 자원 선발, 대체 선발로 얼마만큼 활약해 주느냐가 한화 선발 로테이션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은 외국인 투수 2자리 그 말씀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요. 그럼 어떤 얘기입니까? 그리고 김서현. 김서현. 참 김서현도 믿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김서현이 올 시즌 첫 번째 사실 어떻게 보면 풀타임 마무리였는데 30세이브 이상한 거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네, 그럼요. 그렇지만 분명히 체력적인 부침도 있었을 것 같고 이 선수는 장점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거든요. 근데 단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입니다. 컨트롤. 예, 마인드 문제, 예. 이 멘탈적인 문제 이런 점들을 얼마나 더 극복해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점인데 내년 시즌 한 번 더 믿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점은 프런트에서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김서현 선수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면 지체 없이 빠르게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쉬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올해와는 다르게 내년에 이제 프런트 또 코칭 스텝 이쪽에서는 발 빠르게
대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강태섭 캐스터께서 이제 선발 투수와 불펜까지 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정권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라인업에는 지금 이제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국내 에이스, 토종 에이스 역할을 했었던 이 김민우 선수가 지금 복귀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김민우 선수가 예전에 그 퍼포먼스를 만약에 스프링 캠프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김민우 선수가 선발진에 합류가 되고 오히려 왕현창 선수가 불펜으로 빠지게 되면 오히려 저는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김범수 선수의 거치가 아직 미정인 그렇죠. 상황에서 하나이글스가 자완 불펜이 조동욱 선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황준선 선수도 있지만 네. 스윙맨으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는 김민우 선수가 조금 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면 선발진도 더 경험과 안정이 있고 왕현천도 아직 아시아 쿼터 첫 시즌이기 때문에 불안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펜 쪽에서 좀 적응을 하는 시간도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불펜진에서 한승혁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승혁이 64이닝을 책임져줬습니다. 올 시즌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팬들이 많이 기대하시는 게 왜 정우주는 선발로 안 가냐. 이거를 지금 많이 얘기들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승혁이 빠진 상황에서 불펜이 조금 이기는 경기를 잡기 위해선 정우주를 지금 선발로 보내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렇다고 보면은 박상원과 정우주의 김서현의 이 필승 개투지는 좀 요대로 운영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저 라인업에 있었던 뭐 조동욱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 그리고 엄상백 선수가 분명히 저는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불펜진 그리고 시즌 막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제 원조 마무리죠. 주현상 선수도 주현상. 충분히 저는 그러네요. 불펜진에서 이제 본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한승혁 선수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투수진은 크게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게다가 지금 한승혁 같은 경우는 불펜 리더 역할을 한 역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주현상 선수 이야기를 했지만 주현상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김서현 선수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현상 선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더블 스토퍼 체제로 가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화의 이제 코칭 스태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김서현 선수에 대해서는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보인다, 흔들리는 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하면 진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 선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점들이 내년 시즌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더블 스토퍼 말씀하셨는데 정호주 선수랑 김선 선수가 더블 스토퍼로 가는 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주현상이 경험이 있다 그래서 뒤로 보내면 저희가 많이 이번 그 포스트시즌에서 봤잖아요. 155km짜리 공을 보다가 140 중반의 공을 보면 타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느껴지죠. 편하게 보이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현상은 계속 그 중간 불펜에 두고 오히려 마무리 스토퍼 김서현이 흔들릴 때 정우주를 뒤로 빼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올해 폰세와 와이즈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사실은 올해 한화의 반등은 이 두 선수의 역할에서 비롯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내년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화가 올해의 어떤 좋은 성적을 사실 이제 준우승보다 더 높은 건 우승밖에 없을 텐데 할 수 있을까? 더 좋은 성적 또는 비슷한 성적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폰세 와이스 같은 경우가 올 시즌 두 선수가 33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이 33승 이상의 가치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연승을 이어주고 연패를 끊어주는 역할을 그럼요. 했기 에이스 때문에 역할을 한 거죠. 게다가 이 선수들이 승리 투수가 되지 못했을 때도 팀이 이긴 경기가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이 선수들의 존재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빠지면 그 33승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그냥 딱 1년 전으로만 돌려보면 돼요. 이 두 선수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이런 확신감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그렇진 아닙니다. 않았죠. 예. 예. 그때도 어떻게 보면 이 두 선수도 극지 않은 복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영입되는 지금 뭐 한 선수 윌켈 에르난데스라는 선수 영입이 됐고 또 한 명의 외국인 투수가 어떤 투수가 될지는 모르는데 이 선수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리라든가 또 활용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죠. 특히 윌켈 에르난데스라는 선수는 기록만 놓고 보면은 사실 뭐 특출날 게 아주 뭐 있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선수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선수가 싱커를 주무기로 하는 선수거든요. 거의 60% 가까이 이제 싱킹 패스볼이라고 하는 이 구종을 던지는데 쉽게 말하면 직구인데 떨어지는 직구예요. 이건
한화이글스의 내야 수비를 생각하고 영입한 그런 결과 같아요. 외야 수비보다 아무래도 내야 수비에 한화가 강점이 있으니까 땅볼로 싱커 처리하겠다. 같은 경우는 땅볼 유형의 그런 타구를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아마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한화가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한 자리 남은 외국인 투수가 어떤 투수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두 외국인 투수가 올 시즌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면 다시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준수한 성적은 두 투수가 거둬줘야 되고 저는 더 중요한 게 류현진이나 문동주 이 3, 4선발 그리고 5선발이 이제 어떤 선수가 들어갈지는 이제 네.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토종 트리오가 적어도 규정 이닝 수준의 이닝은 소화를 해줘야 된다. 유현진 선수도 규정 이닝 결국에는 소화를 못했고요. 문동주 선수도 뭐 최다 이닝을 던지긴 했지만 제 기억으로는 122이닝인가 투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3, 4, 5선발에서 150이닝 정도만 책임져 준다라고 하면 두 외국인 선수가 올 시즌에 했던 걸 조금씩 나눠 가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불펜의 부하도 조금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두 외국인 선수의 활약, 역대급 활약까지는 어렵다고 보면 결국에는 3, 4, 5번 토종 선발들이 올 시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퍼포먼스를 좀 보여줘야지만 선발진이 좀 안정이 되고 선발진이 안정이 되면 불펜도 부하가 덜 걸리고 그리고 김경문 감독이 표방한 것처럼 올해는 수비적인 측면에 조금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2026년에는 공격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다. 그렇죠. 그래서 페라자 강백호가 강백호.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올 시즌과 내년 시즌에 한화이글스 전체적인 운영이 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점은 이제 투수의 팀에서 타자의 팀으로 좀 변하고 그다음에 투수의 팀 역대급 듀오가 나올 확률은 적으니 국내 투수들이 좀 더 노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마지막으로 각각 두 분께 내년에 이제 한화이글스가 만약에 우승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현재보다 어떤 점에서 좀 더 주안을 좀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들 한 말씀씩 드리면서 오늘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견수 고민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 중견수 고민은 계속해서 한화가 이 스토브 리그에서 또 시즌이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빨리 해결할수록 좋습니다, 사실은. 네,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타선이 보강됐다고 강백호가 영입됐다고 해서 그걸로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올해 최강으로 군림했던 마운드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 지금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국내 선수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외국인 선수 선발 투수들이 재활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선수들에게 모든 걸 맡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 프런트에 이런 국내 선수들 대체적으로 한화 선수들이 좀 어리거든요. 이런 멘탈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견수와 역시 투수들에 대한 중점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예, 저는 2026년이 한화이글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게 올 네. 시즌에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속성을 좀 이어가야 되는 시즌이고 그렇죠. 첫 번째 시즌이란 말이죠. 그리고 하나가 2028년에 11년 만에 가을 야구 반짝하고 또 6년을 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승도 중요하지만 연속적으로 강팀의 어떤 반열에 오르려면 2026년에도 무조건 가을 야구는 가야 되고 그렇죠.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만들어야 된다. 하지만 충분히 지금 그 전력은 된다. 그렇다고 보면 결국에 김경문 감독이 운영의 묘를 올 시즌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특히 야수 쪽에서는 지금 포지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유연성을 가져야 되고 투수 쪽에서도 조금은 길게 보는 운영을 좀 해주면 시즌 막판 또는 가을 야구에 가서도 한화 선수들이 좀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 초에 이제 한화이글스 얘기하고 토론을 하면서 올해 가을 야구만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적인 소망이 있었는데 사람 마음이 좀 간사한 게 올해 준우승했다고 내년에 또 이제 우승을 또 아유, 말하는. 그럼요. 근데 근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을 야구만 가도 연속성이 또 유지되고 강팀이라는 좀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은 가을 야구만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목표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요. 예. 어쨌든 참 올해 준우승했으니까 내년엔 우승으로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올해도 또 잘 좀 한화이글스 잘 달려볼 수 있도록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시티즌과 한화이글스는 올해의 준우승을 뒤로 하고 내년 시즌 우승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사상 첫 축구와 야구 동반 우승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전 MBC도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두 팀 선수단을 응원하겠습니다.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